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고은이고요. 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코인 썰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거래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미국에서 1등 거래소로 자리를 잡았는지 그 출발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실 지난달 코인베이스가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에 편입된 데 이어서 해킹 이슈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슈들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면서 코인베이스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2012년 에어비앤비 개발자였던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골드만삭스 출신 프레드 어셈이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암스트롱은 누구나 쉽게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주식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코인 거래소가 필요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이런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 덕분에 코인베이스는 빠르게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을 했고요. 2021년에는 전 세계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가 됐습니다. 당시 시가총액만 해도 85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0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이 상장을 계기로 코인베이스는 전통 금융시장과 연결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끌어올렸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상장 이후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눈에 띄게 늘었고, 암호화폐가 이제는 투기가 아니라 하나의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에 정식 편입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이슈를 넘어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권 금융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기존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디스커버 파이낸셜을 대체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펜하이머 증권의 오원라우 애널리스트도 이걸 두고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순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S&P 500에 포함된 기업이라면 아무래도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번 편입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상징하긴 하지만 다른 가상자산 기업들이 S&P 500에 추가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원라우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2, 3년 안에 다른 가상자산 기업들도 S&P 500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달 11일 코인베이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서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해커들은 해외에 있는 고객 지원 계약직 직원들을 매수를 해서 내부 시스템에 침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이나 거래 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빠져나갔는데요. 해커는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무려 2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지만 코인베이스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고요. 대신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는 전액 보상을 약속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최대 4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코인베이스는 고객 보호와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해커가 이 암호화폐 지갑이나 자산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점인데요. 시장 반응은 초반에는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오히려 이를 과도한 공포로 본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주가는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번 사건이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빠른 고객 대응과 시스템 복구 능력을 입증한 만큼 기업 이미지 자체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베이스 말고 또 어떤 거래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바이낸스, 크라켄, OKX, 바이비트 등 여러 거래소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는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자우창펑 CEO가 규제 위반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조직이 다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크라켄도 보안 문제로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코인베이스 해킹 사건 이후에 바이낸스와 크라켄에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다행히 자체 AI 기반 보안 시스템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거래소의 신뢰도와 보안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포함한 주요 거래소들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빠르면 올해 2025년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각 거래소들은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KX는 게임, NFT, 디파이까지 접목을 하면서 플랫폼 기능을 넓혀가고 있고요. 바이비트는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면서 유저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래소는 기술과 규제 대응, 그리고 고객 신뢰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안고 경쟁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국내 거래소들은 어떤 상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는 업비트, 2위는 빗썸인데요. 이 두 거래소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는 현재 두나무라는 회사가 운영 중에 있고요. 빗썸은 최근 삼성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을 하면서 2025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두나무 역시 과거에는 미국 상장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나 빗썸 모두 상장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물론 빗썸은 일부 오너 리스크 이슈가 남아있긴 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그래도 받았기 때문에 상장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고 그만큼 국내 거래소들도 글로벌 무대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두나무의 추정 기업 가치는 약 4조 원대, 빗썸은 약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과거 시장 호황기에는 두 기업 모두 수십조 원대 평가를 받았었던 만큼 앞으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면 기업 가치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베이스의 이야기부터 다른 거래소들의 움직임까지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서 글로벌 금융 생태계 안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거래소는 그 중심에 있는 만큼 내가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까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시장인 만큼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주위에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2025년 현재 국내 주요 5대 거래소 이용자 수가 1,6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구의 거의 30%가 코인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제 코인 투자는 일상 속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모습인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코인 투자 방법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증권사 계좌부터 만들잖아요. 코인 투자도 비슷합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같은 거래소들이 대표적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마치면 실명 확인된 은행 계좌를 연동해야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2018년부터 시행된 1거래소 1은행 원칙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업비트는 K뱅크, 빗썸은 국민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어서 해당 은행 계좌가 있어야 원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절차는 투자자들의 실명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1년에 특정 금융정보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래소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건데요.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이 규제를 조금 완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제휴를 맺게 하거나 나아가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자는 논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2025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은행 계좌 연동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은행 계좌 연동까지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코인을 사볼 차례겠죠?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내 은행 계좌에 있는 원화를 거래소로 이체를 하면 거래소 앱에 내 잔고로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쉽게 예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나 도지코인처럼 원하는 코인을 바로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인을 산다라고 할 때는 사실 내 원화를 지금 시세에 맞춰서 코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마치 환전소에서 달러를 바꾸는 것처럼 말인데요. 앱 화면에는 매수와 매도 버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가 주문으로 즉시 거래되는 방식이 더 편하실 거고요. 만약에 조금 익숙해지게 된다면 원하는 가격을 내가 직접 정하는 지정가 주문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업비트의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가 약 0.05% 수준입니다. 100만 원어치 코인을 거래하면 수수료는 5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원화 입금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출금할 때는 은행 송금 수수료나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길 때 드는 출금 수수료가 따로 붙는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 투자할 때 좀 자주 듣는 말, 바로 김치 프리미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더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인데 한국 거래소에서는 5,500만 원이라면 김치 프리미엄이 한 10% 정도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한국 가격이 해외보다 더 싸다면 역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수요가 해외보다 많고 해외에서 코인을 들여오는 게 규제상 쉽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내 시세가 더 오르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요. 대표적인 예로 2017년 말 김치 프리미엄이 무려 50%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언젠가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세 차이를 무턱대고 쫓아다니다 보면 되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즉, 김치 프리미엄은 공짜 돈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과열을 알리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 보일 때마다 한 번 더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코인을 직접 사는 건 좀 불안한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FTX처럼 갑자기 문 닫은 거래소 사례를 보면 혹시 내 자산도 위험한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당연한데요. 그래서 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간접 투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미국에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아도 신탁 상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상품인데요. 최근에는 이 신탁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안전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티지라는 미국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회사는 무려 비트코인 55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상 비트코인 ETF처럼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도 코인 시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의 마라톤 디지털, 그리고 라이엇 플랫폼스 같은 상장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채굴 수익도 늘어나고 그만큼 이들 기업의 주가도 같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다만 채굴 원가나 전기료, 규제 이슈 같은 변수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간접 투자 방식은 거래소 해킹이나 파산 같은 직접적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주식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또 다른 위험도 따를 수 있다는 점 꼭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자세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봤던 국내 코인 투자 방법 핵심만 쏙쏙 다시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는 거래소 가입과 은행 계좌 연동은 필수입니다. 꼭 본인 명의의 계좌를 연결해서 안전하게 원화 입출금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거래는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자주 사고 팔거나 또 시세에 휘둘리기보다는 소액부터 천천히 시장에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김치 프리미엄, 흔히 김프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시세 차이가 신기하긴 하지만 시장 과열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 간접 투자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탁 상품이나 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 그리고 혹은 채굴 회사의 주식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코인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하는 습관,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결국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FTX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글로벌 3위 거래소였던 FTX가 느닷없이 파산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시장 분위기는 정말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FTX처럼 잘 나가던 거래소도 무너질 수 있다면 도대체 안전한 데가 어디냐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또 혹시 내 돈은 괜찮은 걸까 하면서 불안에 떠는 투자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줄줄이 폭락을 했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단순한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FTX는 고객 자산을 몰래 빼돌려서 자기들 멋대로 써버린 아주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FTX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이어졌고 또 지금은 얼마나 회복됐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FTX는 2019년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인물이 만든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출범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업계 3위까지 올라섰고요. 전 세계에서 이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만 해도 무려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FTX는 자체 발행한 토큰 FTT를 중심으로 예치 서비스, 선물 거래 같은 다양한 상품을 내세웠는데요. 이게 마치 디지털 은행처럼 느껴질 정도로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나 가장 눈에 띄었던 걸 꼽자면 예치만 하면 연 8%의 수익을 준다는 고정 수익형 상품이었습니다. 기존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계의 미래로 주목받던 FTX는 NBA 마이애미 히트구장의 네이밍 스폰서까지 따내고 슈퍼볼 광고에도 등장하면서 글로벌 마케팅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업자인 뱅크먼 프리드는 MIT 출신의 양복보다는 티셔츠, 또 구두보다는 슬리퍼를 자주 즐겨 신는 딱 천재 너드남 같은 스타일인데요. 이런 자유로운 이미지가 오히려 신뢰를 주면서 소프트뱅크나 블랙록 같은 대형 투자 기관들도 수백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 이 사람은 암호화폐계의 워렌 버핏이다. 자, 그런데 2022년 11월 모든 걸 뒤흔든 한 편의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 상태를 공개를 한 건데요. 알고 보니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자산 대부분이 다름 아닌 FTX가 직접 만든 코인 FTT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회사가 이 자기네가 찍어낸 코인을 자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담보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손으로 그린 지폐를 이 돈이라고 우기는 꼴이 됐던 건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시장에 불신이 터져버렸습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가 우리도 보유 중인 FTT 토큰을 전부 팔겠다라고 나서면서 FTT 가격은 단 하루 만에 무려 80% 이상이나 폭락을 했고요. 투자자들도 너도 나도 자산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과 나흘 만에 FTX는 8조 원 가까운 고객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2022년 11월 11일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 사실 FTX도 리먼 브라더스처럼 망한 걸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FTX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고객들의 돈을 몰래 꺼내 쓴 거였는데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계열사 알라메다의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쓰였고 심지어는 정치인 후원금, 고급 부동산 구입, 호화 요트까지 말 그대로 정말 막 써버린 거였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 이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이체가 내부 메신저에서 이모지 하나로 승인됐다라는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게다가 회계 시스템도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몇 개로 장부를 관리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이 엉망인 시스템 체계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적인 자금을 빼돌린 조직적인 사기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2023년 11월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고객 사기, 전자 사기, 내부자 거래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2024년 3월에는 징역 25년형 그리고 110억 달러 몰수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자, 지금 FTX는 2024년부터 조금씩 채무 상환을 시작했고요. 2025년 5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상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환 규모는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조 원에 달하는데요. KYC, 그러니까 고객 확인 절차를 마친 채권자들은 크라켄이나 비트고 같은 지정된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으로 상환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직도 KYC 인증을 마치지 않은 채권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들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일부 채권자들은 코인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요구를 했지만 미국 법원의 경우에는 상환 방식은 전액 현금 지급으로만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최근 들어선 사실 코인 가격이 그래도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현금으로 받는 게 오히려 손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FTX 사태는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좀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전 세계 규제 당국도 강하게 대응에 나섰는데요. 미국의 SEC와 CFTC는 제2의 FTX는 더는 안 된다라는 강한 입장을 내세우면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전보다 훨씬 더 강화했습니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도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금 증명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기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코인 가격이 언제 다시 오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포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터미널 아일랜드 연방 교정 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출소 예정일은 2044년 12월. 앞으로도 정말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교도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25년형을 다 채우고 나올 자신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감형을 위한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한때는 160억 달러 자산을 가졌던 억만장자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모든 재산을 잃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FTX의 몰락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금융시장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똑똑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계기로 시장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믿고 맡기는 시대가 아니라 제대로 따지고 검증한 뒤에 선택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단순히 가격 등락만 바라보는 걸 넘어서서 이 시장이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코인 이슈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코인 이야기들 다양하게 들고 올 테니까요. 함께 이 코인 썰전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